여기 앳된 모습의 15살 소녀가 있습니다. 배구를 좋아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명랑했던 아이. 여느 10대 아이들처럼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던 이 아이는 어느 날 학교에서 200군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되죠.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딸을 안고 부모는 오열합니다. 중학교 3학년, 밝은 웃음이 사랑스러운 이 아이에게 대체 그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10대 여중생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수업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교실을 나선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은 끝내 다시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죠. 범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는데요. 대낮 학교에서 일어난 참극에 말레이시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고 더군다나 범인이 중학교 1학년 14살 남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남학생이 오랜 시간 피해 여학생을 짝사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학생이 생전 몹쓸 짓을 당했다는 이야기부터 게임과 온라인 세계에 깊숙이 빠져있던 남학생이 가상과 현실을 혼동해 버린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해당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갖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대체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2025년 10월 16일 루머 유포 중단을 호소하는 유족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비통함에 눈물을 멈추지 못하죠. 여학생 어머니 황리핑은 눈물을 삼키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很多不实的报道也有，在我们知道网上报道的是讲50刀，其实我女儿被捅的是200刀。 이틀 전인 10월 14일 황리핑의 딸 예슌셴이 대낮에 학교 화장실에서 남학생의 습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찰은 148명이 넘는 교사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데요. 14살 살인자의 공허한 눈빛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반다르 우타마. 반다르 우타마는 고소득 전문직,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중국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쇼핑센터 원우타마가 있어 말레이시아에서도 세련되고 활기찬 지역 중 하나죠. 이곳에 반다르 우타마 제4국립중등학교가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개교해 현재 1197명의 재학생과 69명의 교직원들이 함께 배우며 가르치고 있죠. 예슌셴도 이 학교 학생입니다. 예슌셴 2009년 12월 22일 출생, 당시 나이 15세, 막내 딸로 위로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밝고 착했던 예슌셴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 황리핑은 몇 번이나 판매왕으로 선정되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아 지역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죠. 예슌셴의 집안 형편은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페이스북 사진을 보면 예슌셴 가족은 자주 여행을 다니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고 서로를 챙기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던 하루 예슌셴이 웃으며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씩씩하게 집을 나섭니다. 학교에 도착한 예슌셴은 중학교 3학년 교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죠. 오전 9시 예슌셴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죠. 참고로 3학년 교실이 있는 3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1층으로 가야 했죠. 예슌셴은 선생님께 허락받고 화장실이 있는 1층으로 향합니다. 그때 1층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한 남학생이 화장실로 걸어가는 예슌셴을 창문을 통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슌셴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본 남학생은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 황급히 교복 안에 숨기더니 선생님께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재빨리 교실을 빠져나오죠. 그는 조용히 예슌셴의 뒤를 따라갑니다. 2001년 제정된 아동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는 범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얼굴과 사진,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언론에서도 익명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이유로 남학생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학생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슌셴이 이를 보기 위해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예슌셴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온 A는 재빠르게 칸막이를 넘어가 예슌셴을 덮친 뒤 공격합니다. 오전 9시 20분경 예슌셴이 화장실에 간 지 20분이 넘었는데도 아직 교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왜 아직 안 오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예순셴이 교실로 돌아오지 않자 선생님은 이상함을 느끼고 교실 밖으로 나옵니다. 화장실에 있는 1층으로 내려가 보려는 찰나 아래층에서 웅성웅성 큰 소리가 들리고 학생들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복도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그런데 남학생이 피범벅이 된 교복을 입고 손에 칼을 쥔 채 학교 안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A였죠. A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유유히 복도를 활보하는가 하면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기도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선생님은 얼른 다시 교실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문을 잠그고 절대 교실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그리고 1층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화장실 바닥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한 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선생님은 화장실 문을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5분경 소란을 듣고 달려온 남자 선생님 몇 명이 화장실 문을 부숩니다. 안에는 예순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죠. 애석하게도 예순셴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한편 A의 이후 행적은 기괴하고도 대담했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과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음에도 당황하거나 이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위협하듯 피범벅이 된 채 칼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사냥을 마친 포식자처럼 학교 안을 당당히 활보했죠.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는데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전화기를 들고 있는 학생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A가 칼을 들고 학교 안을 돌아다니는 걸 본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모두 교실로 들어가게 한 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책상이나 의자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것을 주문하죠. 잠시 후 소식을 들은 A의 형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형은 자기 동생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동생 A를 제압하죠. 오전 9시 40분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A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전체를 봉쇄하죠. 어느새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하나둘 학교로 모여들고 부모들은 교문 밖에서 자식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노심초사 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한 후에야 아이들이 하교할 수 있게 길을 터줍니다. 그리고 곧 A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하죠. 경찰은 A의 몸에서 휴대전화와 칼 몇 자루, 쪽지를 발견합니다. 예순셴의 친구 야당의 말에 따르면 예순셴은 공부도 잘하고 인기가 많았으며 온순하고 낙천적인 친구였다고 하죠. 누구한테 원한을 사거나 미움받을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두 사람은 무슨 사이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我女儿是根本不认识这个男生的，之前什么什么告白啦，跟他什么啦。 체포 당시 경찰은 A의 몸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예순셴, 나는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는 예순셴과 A가 연인 사이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었죠. 예순셴은 15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A는 14살, 중학교 1학년이죠. 학년도 다르고 교실도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순셴의 친구들과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A와 예순셴은 잘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A는 예순셴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예순셴은 A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죠. A가 예순셴에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건 발생 바로 전날 예순셴은 처음으로 그의 존재를 알게 되죠. A가 예순셴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예순셴은 A를 잘 몰랐기 때문에 A의 고백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예순셴은 A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였고 그 전까지는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보인 행동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는 예순셴이 화장실 가는 걸 보고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해둔 칼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예순셴을 공격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예순셴은 저항할 틈도 없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죠. 이렇게 여러 번의 반복된 공격은 보통 둘 사이에 상당한 원한 관계 등이 있을 때 보이는 공격 패턴이죠. 단순히 고백을 거절당해 분노를 느껴서 그랬다고 하기엔
너무 극단적이고 잔혹했습니다. 경찰은 A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A는 학업 문제로 상담받은 적은 있지만 정신과적 치료나 상담을 받은 이력은 따로 없었죠. 혹시 A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학교 생활도 점검해 보았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A는 평소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학업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학생은 아니었죠. 경찰은 A가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 이야기만 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슈팅 게임이나 전투형 게임을 즐겨 했다는 반 친구의 증언에 주목합니다. SNS나 게임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왜곡된 세계관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체포 당시 발견된 쪽지에는 이 세상은 가짜다. 나는 이미 이겼다. 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A의 왜곡된 인식과 판단, 현실 부정의 심리 상태와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SNS 게임 중독이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세계관에서 온 분노를 표출하는 상대가 왜 하필 예신센이었으며 왜 예신센에게 그토록 가혹한 공격이 가해졌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말레이시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도 학교는 정상 수업을 강행하려 했으나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이 채 100명도 되지 않았죠. 학교는 패닉에 빠진 학생들을 진정시키기보다 사건의 확산을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입단속에 나섭니다. 이는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야 할 학교가 문제를 덮어주고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죠. 학교는 정말 안전한가? 또 다른 A 같은 미치광이는 없는가? 이 같은 문제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A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신센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A는 예신센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하죠. 그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칼을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중 혼자 화장실에 가는 예신센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르죠. A는 자신이 어떻게 예신센을 공격했는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때의 일을 진술합니다. 사건 발생 6일 후 10월 20일 예신센의 추모식이 열립니다. 예신센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까지 수백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머니 황리핑은 딸 예신센이 생전에 즐겨 입던 옷과 인형을 예신센 곁에 놓으며 절규합니다. 예신센의 반 친구들 역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리죠. 너무 짧게 살다간 어린 영혼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으로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됩니다. 2025년 10월 22일 페탈링 자야 치안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아동법에 따라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언론과 대중의 방청 또한 제한됐습니다. 검사는 A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쪽지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었으며 범행이 극히 잔인하고 악질적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말하는 동안에도 A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반성 없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재판부는 A가 사건 당시 현실 판단 능력이 있고 충동이 조절 가능했는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명령합니다. 만약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A는 형을 감형받거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사 A가 정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A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법에 따라 청소년 교정시설에 수용돼 주기적으로 석방심사를 받으며 10년 후에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A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국왕이 승인하기 전까지 교도소 밖을 나올 수 없는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무기한 구금형뿐입니다. 예신센의 가족은 A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사형이 아닌 선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에서는 200번 난도질한 살인마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받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었습니다. 미성년 범죄가 점점 더 잔악해지는 만큼 처벌 기준이 단순 나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